어머님, 그 더러운 게 좀 치워주세요. 유진이 물리면 어떡하게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3개월 후 그녀는 그 강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어떻게 냉랭했던 가족을 변화시킨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에 관한 실화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그가 떠난 후 이 작은 시골집은 너무나 넓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지니 벽 하나하나, 마루 하나하나가 전부 그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고 밥을 지으면 자꾸만 두 공기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그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들에 나가 일손을 거들고 밤늦게 돌아온 그의 발을 씻겨주던 날들이었습니다. 자식 둘을 낳아 키우면서도 그는 항상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없어지니 나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손녀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하루의 위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들네 가족이 들를 때면 6살 유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꽃을 꺾고 나비를 쫓았습니다. 그 아이의 제잘거림은 이 고요한 집의 유일한 생기였습니다. 나는 유진이가 좋아하는 약과를 미리 준비해두고 아이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가족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것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올 때마다 며느리 선미의 표정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인 나를 보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의무감으로 왔다가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선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니까 저희도 걱정이에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이 집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곳이고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텃밭에 고추 한 포기까지 전부 우리 둘의 손때가 묻은 곳인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기가 좋아.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선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들리는 착각인가 싶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궁금해서 대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고 털은 엉켜 있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다리 한쪽을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묘하게도 그 시선이 낯익었습니다. 어머, 얘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자리에 쪼그려 앉아 강아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둥이에는 희끗희끗 흰 털이 섞여 있었고 나이가 꽤 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거나 길을 잃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 작고 떨리는 몸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말아들고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그릇을 보더니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물그릇을 내놓자 또 개걸스럽게 마셨습니다. 가엾어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강아지는 배를 채우고 나서야 조금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애처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선을 받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쉬다 가거라. 밤에는 추우니까. 나는 마당 한켠에 낡은 담요를 깔아주고 강아지를 눕혔습니다. 강아지는 순순히 그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서인지 금방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 하나가 내 마당에 들어오면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는 다시 밥을 말아주었고 강아지는 어제처럼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내 곁에 살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너도 외로웠구나. 나처럼.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 온기가 왠지 그리웠습니다. 이 집에서 느끼는 유일한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아지는 점점 기력을 되찾았고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다리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밥을 챙겨주고 물을 갈아주고 가끔 빗으로 털을 빗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강아지는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텃밭에 나가면 따라왔고 빨래를 널면 옆에 앉아 있었고 집 안에 들어가면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나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나를 대하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네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고 강아지를 발견하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다. 우와, 귀여워. 아이는 강아지에게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선미가 재빨리 유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안 돼, 더러워. 선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강아지를 키우시게요? 아니, 그게 버려진 애라서 그냥 밥만 줬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혼자 계시기도 힘드실 텐데 강아지까지 키우시면 어떡해요? 병균도 많고 관리도 힘든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보건소에 연락해서 데려가게 해야죠. 선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건소라니.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마 안락사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나이도 많고 다친 강아지를 누가 입양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키울게. 내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겼습니다. 선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고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 애는 내가 키울게. 나한테는 이 애가 필요해. 그 말에 선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필요하다니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강아지 키울 형편이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서 생활하시기도 힘드신데 나는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머님 모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강아지까지 키우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정말 난감해요. 선미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보자고 말씀드렸을 때도 거절하시고 이제는 강아지까지. 어머님,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듣게 되니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날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떠났습니다. 유진이만 뒤돌아보며 강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짐이 된다는 말, 한계가 있다는 말, 요양원이라는 말. 모든 게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자식에게조차 버림받을 만큼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걸까요? 문득 이제 그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삶을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조용히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남편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열면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상자를 꺼내 마룻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남편의 낡은 시계, 안경, 지갑, 그리고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편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찍은 걸까요? 결혼하기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 속 강아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아지의 눈빛, 귀 모양, 주둥이의 흰 털 패턴이 지금 마당에 있는 강아지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강아지였습니다. 이럴 리가.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창문 너머 마당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강아지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혹시 당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강아지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나를 따르던 모습, 나를 지키려던 태도, 모든 것이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기와 함께 1968년. 보기. 남편이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가끔 술 한잔하고 나면 그리워하던 강아지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죽었다고 했던 그 강아지. 나는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남편이 강아지 모습으로 내게 돌아온 걸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외롭지 않도록.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이 맞죠? 다시 돌아온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강아지가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남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정리하려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강아지를 영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감이라고 부르자 강아지가 귀를 쫑긋 세우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감이 밥 먹어.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밥상 앞에 앉을 때처럼 조용히 기다렸다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고 한 입 한 입 씹어 먹는 모습이 꼭 남편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선미에게는 절대로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녀가 알면 미쳤다고 생각할 게 뻔했고 더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래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지내되 아침 일찍 일어나 영감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내 밥을 조금씩 덜어서 따로 그릇에 담아 마당에 내놨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먹을 반찬을 조금 덜어 영감이에게 주었습니다. 밤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혹시 아들네 가족이 불시에 들릴까봐 영감이를 내 방 안으로 몰래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에서 재우려 했는데 밤이 되면 영감이가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마치 내가 걱정돼서 지키고 싶다는 듯이. 알았어요, 영감이. 들어와요. 문을 열어주자 영감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나는 낡은 방석을 깔아주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영감이는 고개를 방석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밤마다 영감이와 함께 있으니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영감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이,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영감이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작게 낑낑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아플 때 말도 못하고 혼자 참았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해줄걸. 영감이는 천천히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발치에 턱을 올리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영감이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러 가면 영감이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마루를 쓸 때도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가끔 영감이의 눈빛을 들여다보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영감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영락없이 남편이 고민할 때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말 못해서 답답하죠? 나도 알아요. 영감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영감이는 눈을 감고 내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혹시 이웃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영감이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버려진 강아지를 임시로 돌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애라 밥만 주는 거예요. 요새 혼자 사시니까 강아지라도 있으면 좋죠. 그냥 불쌍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영감이의 눈빛 속에서 남편의 표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슬플 때면 영감이도 귀를 축 늘어뜨렸고, 내가 웃으면 영감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면 영감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내가 밖에 나갈 때면 항상 배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영감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영감이, 이 사람 알아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영감이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리며 내 손을 핥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맞죠, 당신이죠. 나도 알아요. 그날 밤 나는 영감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내가 그를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감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감이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비쩍 마르지도 않았고, 다친 다리도 거의 나았습니다. 털도 윤기가 났습니다. 매일 빗질을 해주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닦아주고 좋은 밥을 챙겨준 덕분이었습니다. 영감이를 돌보는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감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할까? 선미가 영감이를 보건소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절대로 영감이를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영감이를 숨겼습니다. 낮에도 가능하면 집안에 있게 하고 아들네 가족이 올 만한 주말에는 특히 더 신경 썼습니다. 다행히 한동안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들네 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그때 마당에서 영감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감이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는데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영감이는 재빨리 내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 왔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눈은 이미 영감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강아지 아직도 있어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영감이를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선미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가면 안 돼! 더러워! 엄마, 나 강아지 만져보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선미는 유진이를 꽉 잡고 나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아지 내보내셔야 한다고요. 영감이는 아무것도 안 해. 얌전하고 착해. 영감이요? 이름까지 지으셨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됐는데 그냥 편하게 부르려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강아지를 키우세요? 제대로 돌볼 수도 없으면서. 나는 잘 돌보고 있어. 내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돌본다고요? 어머님 몸도 불편하신데 강아지까지 돌보면 어떡해요?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내가 왜 너희한테 말해야 돼? 내 집에서 내가 키우는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준호는 당황한 듯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얘기 좀 해봅시다. 무슨 얘기를 해? 저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잖아. 나는 영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영감이는 내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나도 손이 떨렸습니다. 선미가 한숨을 크게 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강아지 키우시면 건강 더 나빠지고, 저희는 더 자주 와야 하고, 유진이도 위험하고, 제발 좀 이해해주세요. 나는 영감이 없으면 못 살아. 내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선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강아지 때문에 못 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는 너희 아버지야.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네. 아버님이요? 아버님이 강아지로 환생했다고요?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 이해 눈빛이, 행동이 전부 너희 아버지 같아.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선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봤죠? 어머님 정말 이상하세요. 당장 병원에 모셔가야 해요.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정상이신 분이 강아지를 남편이라고 해요? 어머님,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해요. 치매. 그 단어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상이었습니다. 단지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발, 영감이만은 건드리지 마. 애원하듯 말했지만 선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보건소죠? 유기견 한 마리 인계하고 싶은데요. 안 돼. 나는 영감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영감이는 내 품에서 떨면서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강아지는 저희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싫어. 절대 안 돼. 그때였습니다. 영감이가 갑자기 내 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선미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선미는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더러운 것! 하지만 영감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둥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개. 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영감이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영감이는 무언가를 입에 물고 일어났습니다. 낡고 녹슨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를 선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차고 다니던 은목걸이였습니다. 돌아가신 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마당 어딘가에 떨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이는 그걸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선미는 목걸이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목걸이잖아. 너도 알지? 너희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가 찾아낸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해가 그걸 찾을 수 있었을까?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신기한 듯 영감이를 바라봤고 준호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감이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내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내가 지켜줄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연이에요. 그냥 걔가 뭔가 파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녀는 목걸이를 준호에게서 빼앗아 손에 쥐었습니다. 이런 미신 같은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걔는 걔일 뿐이에요. 그리고는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만 망상에서 깨어나세요. 나는 넋을 잃고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내일 보건소 직원이 올 거예요. 그때 걔는 데려갈 겁니다. 선미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놨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계속 나를 치매 환자 보듯 했고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유진이만 영감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선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안방에서 잤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감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감이, 내일이면 당신을 빼앗길지도 몰라. 어떡하지? 영감이는 내 눈물을 핥아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혀가 내 뺨을 적시는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영감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보건소 직원이 와서 영감이를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영감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또다시 잃는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을까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남편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녹이 슬고 더러웠지만 내게는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옷소매로 닦아내고 꼭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 맞죠? 내게 돌아온 거죠? 영감이는 내 무릎에 턱을 올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눈빛은 분명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애틋한 눈빛.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나 봐요. 나는 당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영감이는 작게 낑낑거리며 내 손을 핥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던 탓이었습니다. 나는 영감이를 아는 채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젊었고 남편도 젊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신혼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럼요, 당신. 100년해로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보, 나중에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무슨 소리예요, 당신. 불길한 말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봐요.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당신이 너무 외롭고 힘들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해요. 내가 꼭 돌아올게요.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 곁을 지킬게요. 젊은 남편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평생 당신만 나를 돌봤잖아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가지 마요. 여보, 이제 일어나요. 위험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갑자기 무언가가 내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방 안이 온통 하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영감이가 내 옷깃을 물고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나를 방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이 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거실 한쪽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선미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유진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영감이는 계속 내 옷을 물고 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안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안 돼, 영감이. 유진이를 구해야 해. 나는 영감이를 뿌리치고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거세서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나아갔습니다. 준호야, 문 열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뒤로 물러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선미가 유진이를 안고 기침을 하고 있었고 준호는 창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 우리는 함께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감이가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안내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오자마자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습니다. 선미는 유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영감이를 찾았습니다. 영감이는 어디 있어? 영감이는 내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하느라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이었습니다. 영감이. 나는 기어가서 영감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영감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안 돼. 영감이, 정신 차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고 구급대원들이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이 애를 살려주세요.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사람만 치료할 수 있어요. 제발이요. 이 애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제발. 애원했지만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근처 동물병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영감이. 나는 영감이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영감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거실과 부엌 일부가 탔지만 다행히 집 전체가 불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관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낡은 전선에서 불이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이가 내 품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호흡이 가빠졌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영감이, 제발, 눈 떠봐. 떨리는 손으로 영감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영감이는 작게 낑낑거리며 내 손을 핥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혀만 축 늘어뜨렸습니다. 준호와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선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저 몰랐어요. 저 강아지가 어머님을, 저희를 구해줄 줄은.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차가웠던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했어요. 저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고, 보건소로 보내려 하고. 준호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사과를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감이만 보였습니다. 영감이, 당신, 날 지키려고 온 거지. 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감이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랑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영감이,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감이의 털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젖어들었습니다.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영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야. 고마워. 우리 살려줘서. 아이의 작은 손길에 영감이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꼬리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영감이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을 정리하고 떠났고 이웃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이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얕고 가벼운 숨이었습니다. 마치 곧 멈출 것 같은 숨소리였습니다. 영감이, 가지마. 제발 가지마.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감이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당신, 또 날 두고 가는 거예요? 또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년 전 남편을 떠나보낼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팠습니다. 영감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미안함과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할 일은 다 한 거죠. 나를 지켰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도 되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요, 영감이. 당신,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그 순간 영감이의 숨이 멈췄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내 품속에서 영감이는 떠났습니다. 아, 안 돼. 나는 영감이를 꼭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이제 다시 영원히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나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미도 다가와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이는 작은 손으로 영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내 품 안의 영감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영감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러드려야 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당 뒤편에 감나무 아래에 묻어줄래? 네, 어머니. 준호는 삽을 가지러 갔습니다. 선미는 깨끗한 천을 가져와 영감이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안해, 강아지야.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당 뒤편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가을이면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그 나무 아래에 영감이를 묻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땅을 팠습니다. 선미와 유진이도 함께 흙을 퍼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일했습니다. 구덩이가 완성되자 나는 영감이를 천으로 감싸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영감이, 여기서 편히 쉬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감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영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요. 그때는 내가 당신을 먼저 알아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서 우리는 작은 돌을 주워 묘표를 만들었습니다. 유진이가 작은 꽃을 꺾어와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강아지 천국에서 행복할까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행복할 거야. 할아버지도 거기 계실 테니까. 할아버지도요? 응. 강아지는 할아버지였거든. 할머니를 지키러 온 거야. 유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정말 착하시네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선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거 어때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기가 좋아. 영감이도 여기 있고 당신 아버지 흔적도 여기 있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영감이가 지켜주고 있잖아. 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알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유진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고마워. 그날 밤 아들네 가족은 집에 남아 함께 잤습니다. 불에 탄 거실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영감이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영감이, 잘 자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또 외로워요.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남긴 것들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영감이. 다시 돌아와줘서, 나를 지켜줘서. 그때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던 방에서 무언가가 스쳐나왔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을 때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로션 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에요? 바람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내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손으로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완전히 떠난 게 아니구나. 내 곁에 있구나. 바람은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영감이로 왔다가 간 것도 완전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다시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편히 쉬어요, 영감이.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네 가족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미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심 깊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해드릴까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돼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선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도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고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진이는 할머니 집 오는 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 보러 왔어요. 아이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감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감이의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야, 나왔어.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감이도 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영감이의 무덤 앞에 앉아 차를 내렸습니다. 작은 상을 차려 그곳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시던 그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이,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날씨가 참 맑아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살짝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네가 어제 왔었어요. 선미가 밑반찬을 한가득 해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유진이는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당신을 꼭 닮은 것 같아요. 착하고 다정하고. 말하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영감이로 와서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 알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마음을 닫고 지냈을 거예요. 당신이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목련이 피었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습니다. 영감이의 무덤 위에도 작은 풀들이 돋아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나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에게 줄 조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시선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에요, 그죠?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로션 향기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고마워요.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어서.
바람 속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행복할 때 짓던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나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동시에 여기 있었습니다. 영감이는 죽었지만 그 사랑은 살아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돌아왔습니다. 선미는 이제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고, 준호는 효자가 되었고, 유진이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감이 덕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뜨개질을 접고 차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영감이 오늘도 하루가 가네요. 무덤 앞에 차를 한 잔 놓아두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모레도 글피도 매일 올게요. 당신이 떠나도 나는 여기 있을게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집에서 당신과의 추억과 함께 감나무 위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봄빛이 찬란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 영감이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모든 것이 겹쳐져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영감이.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느끼지 못했던 평화였습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후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50년의 사랑, 영감이가 보여준 희생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보여준 따뜻한 사랑. 그 모든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내 마음은 밝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감나무 아래 영감이의 무덤이 달빛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잘 자요, 영감이. 내일 또 올게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영감이의 사진도 함께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네요. 미소 지으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영감이가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남편과 영감이는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내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감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